교재 3페이지 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 기준 1에 관련된 문제고요. 요양급여 기준 1은 이제 일반 원칙, 산정 지침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찰료라든지 검사료라든지 기본적인 검사에 대한 기준을 이제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우선 1번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무엇을 묻는 문제냐면은 진찰료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요. 우리가 진찰료라는 말이 나오면 외래 진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래라고 하면은 2번이 아니라 그날 왔다 그날 가는 환자, 우리 진료만 보고 가는 환자들을 우리는 외래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환자들이 왔을 때 진료비를 내는데 그 진찰료에 포함되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로요. 이 내용은 어디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였냐면은 건강보험 심사관리 2권의 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문제집만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심사관리 책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2급을 따시고 취득을 하시고 1급이라는 과정을 준비하실 때는 건강보험 심사관리 1, 2권에 대한 내용을 모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관리 2권 제1장 기본 진료료에 보면은 1번에 진찰료가 나와 있고요. 우리 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할 경우, 외래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약해가지고 의사선생님 보고서는 그날 진료하고 가는 경우인 거죠. 처방 전에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 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 초진이라고 하면 초죠. 처음 온 환자, 재진 환자는 극과에 두 번째로 온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 그럼 진찰료는 뭐뭐가 포함되냐? 여기 이제 중요하게 기본 진찰료라는 게 포함이 되고요. 외래 관리료라는 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진찰료는요. 초진인 경우와 재진인 경우의 점수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진의 경우에 점수가 조금 달라져요. 초진은 155.57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고 가겠습니다. 상대가치 점수라는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점수당 단가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진의 경우는 155.57점인데 재진의 경우는 98.03점. 왜? 재진은 카드 다 만들었고 우리 병원에 벌써 등록한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초진에 비해서는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런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왜? 처방과 진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2번요 산정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해설에 나온 것처럼 건강보험 심사관리 2권 제1장 기본 진료료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럼 기본 진료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는 진찰료, 그래서 진찰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생략을 하고요. 2번에 있는 2번료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2번료는 가해 2번료 등에는 입원 환자 의학관리료 40%가 포함이 되고요. 또 2번료에는 간호관리료 25%, 그 다음에 병원관리료 35%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요양기간 종별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입원료에 대한 산정 점수가 요양기간별로 종류별에 따라서 점수가 상이하게 나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번에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서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얘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 집중치료실 입원료, 묘균치료실 입원료, 납병동 입원료, 신생아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납차폐 특수치료실 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수병실에 대해서는요, 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기본 진료료에 들어가 보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기준,
격리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입원료에 대한 내용만 전체 내용만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병실에 입원을 했다가 격리실 입원을 뭐 2일째부터 10일째까지 했다. 이랬을 경우에 첫째 날과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실이고 셋째 날부터는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을 한다. 일반실과 격리실을 같은 날에 중복해서 산정을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있는 내용, 우리 3번 문제는 입원료 등 요 내용을 가지고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일당이라는 건 하룻밤 잤을 때 입원료는 한 번만 산정이 된다. 이 얘기를 우리는 1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일이라 함은 12시 정오부터 다음날 12시까지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12시, 12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더라도 좀 일찍 와서 체크인을 한다. 늦게 체크아웃을 한다. 이랬을 때 반값의 반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병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원을 12시가 정상인데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에 입원을 했거나 퇴원을 하는데 12시 퇴원이 정상인데 6시, 저녁 6시부터 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지만 병원이란 데는 딱 맞춰서 12시 딱 정확하게 입원을 하고 12시 정확하게 퇴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게 있습니다. 6시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퇴원을 하더라도 12시부터 6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1시간 늦게, 좀 2시간 늦게 이렇게 퇴원하는 거, 특히 6시간 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아침 이제 오전 6시 요 사이에 입원을 하는 거, 이렇게 입원을 하는 거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은요.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분명히 오늘 외래 진료를 하러 갔는데 검사 시간이 길어지고 또 진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기준을 두었습니다.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입원료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납병동 입원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외래로 왔는데 검사나 아니면 진료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로 산정을 한다. 자, 5번하고 6번은 입원료 체감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5번하고 6번에서는 입원료 체감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급성기 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일까지는 입원료의 100%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16일째가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서비스가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입원료는 90%. 그래서 원래 하루에 입원료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9,000원을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1일째가 되면은 85%를 산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입원료가 감액이 돼가죠. 이거를 우리는 입원료 체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입원료 산정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기를 한번 보면은요. 1일이라 하면 12시, 12시 이거 맞는 얘기죠. 0시에서 6시 사이 소정 점수 50%를 별도 산정한다.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볼게요. 입원료는 이번 16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소정 점수의 90%를 산정. 31일째부터는 85%를 산정. 이 얘기 입원료 체감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3번은요. 기준에서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8시간 이상으로 나왔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6시간 이상으로 나왔죠. 그래서 6시간 이상. 그래서 틀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6시간 이상 되었을 때 1일의 입원료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진찰료 산정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료 산정 지침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심사관리 2권 제1장 기본진료료의 진찰료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진찰료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에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하고 만난 거 자체가 진찰료가 산정이 된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약을 처방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갔을 때 처방전이 없더라도 진찰료는 산정이 되고요. 초진 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 재진 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우리 병원 처음 온 환자는 신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온 환자부터는 구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진과 재진은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초진 환자라는 거는요, 우리 병원에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이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으로 치료를 처음 받았어요. 이러면 초진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와서 이제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재진으로 이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 진단명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다? 재진 환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정형외과를 계속 다니다가 내가 내과를 진료를 받게 됐어요. 그럼 내과에 다시 초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그래서 같은 상병으로 없는 환자, 이러면 초진 환자고요.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이 되는 게 있어요. 치료의 종결이라는 거 하는 거는 6번 항목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돼요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면서 30일 후에 이 약이 이제 종결되는 날짜가 있겠죠. 약이 30일치를 받아 나갔어요. 이 약 다 끝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랬을 때 투약의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종결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종결이 명확하게 선생님이 진료기록부에 작성을 하지만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환자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계속 약타로 계속 오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원 간격 상관없이 재진 환자가 되고요.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나서 안 와도 될 것 같았는데 치료 종결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상병으로 90일 이내에 내원을 하면 재진 환자입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가면 초진 환자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환자로 봐요. 네, 종결이 된 후에는요. 다만 치료가 종결이 되었는데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내원을 했으면 재진 환자로 봅니다. 자, 그래서 치료의 종결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요거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찰료 산정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진찰료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소정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맞습니다. 초진 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초진 환자를 정의하는 거죠. 재진 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초진 환자가 아니라 재진 환자라 하죠. 네. 재진 환자라고 합니다. 치료의 종결이란 투약 처방이 없는 경우. 맞습니다. 치료의 종결이란 투약 처방이 종료가 된 거. 이것도 치료의 종결의 하나의 정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페이지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는요. 초진 진찰료다. 자, 진찰료 나왔으면 누구? 외래 환자다. 초진이라는 환자는 어떤 환자? 우리 병원에 처음 온 환자도 돼요. 근데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신환. 그쵸. 신환은 우리 병원 처음 왔어요. 두 번째부터 오면 구환이에요. 그럼 초진과 재진은 뭔데요? 이거는 건강보험 때문에 만든 얘기예요. 우리 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습니다. 내과에 처음 왔다 초진입니다. 외과에 처음 왔다 초진이에요. 내과 왔다가 외과 갔다 초진이에요. 내과에서 두세 번 왔다 두 번째부터는 재진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그 기준 한번
우리 산정 지침에서 나오는 내용 숙지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에 어떤 책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초진 진찰료라고 하는 거는요, 신환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신환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자,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다. 처방전 없어도 의사 선생님이 나를 한번 봤다. 이러면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재진 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초진 환자란 해당 상병 내가 요번에 감기라는 진단명으로 왔다.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처음 우리과 왔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재진 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기라는 진단명으로 3일 후에 또 왔다. 이 선생님한테 또 왔다 하는 경우에는 재진이 된다는 거죠. 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 병원에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 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했습니다. 내과 선생님도 와서 보시고요. 외과 선생님도 와서 보셨습니다. 이런 경우 진찰료 각각 산정한다. 외과 선생님 거 따로, 외과 선생님 거 따로 산정할 수 있다.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됐다라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이제 환자분 안 오셔도 됩니다 하고 종결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 약이 끝나면 당신은 치료가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약이 끝나는 날이 종결 시점인 거죠. 종결이 되지 아니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약 먹어보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환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약 먹고 다시 와야 돼요. 종결 선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원 간격이 조금 길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도 재진 환자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90일 이내에만 내원하면 재진 환자로 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초진 진찰료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종료가 되었을 때는 30일 이후에 왔을 때는 다시 만약에 우리과의 치료가 종결이 되고 나서요. 그 진단명으로 다시 왔다. 선생님 이 약 먹고 끝났어요? 라고 했는데 30일이 지나서 45일쯤 됐을 때 다시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초진으로 가요. 근데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 환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34번에 초진 진찰료로 옳지 않은 것 신환 맞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중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처음 진료 초진 맞습니다. 만성기 질환 등으로 치료의 종결이 불명확한 경우 90일이 지나서 왔으면 초입진, 90일 이내에 왔으면 재진이 될 수가 있죠. 감기 등 급성기 질환으로 투약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같은 진단명으로 30일 이후에 다시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초진입니다. 30일 이내에 왔다라고 하면은 재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나서 왔다 초진으로 가는 거죠. 동일 의사에게 계속 진료 중 다른 상병의 처음 진료.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님이 보다가 옆에 있는 다른 내과 질환을 또 보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진으로 봅니다. 그래서 34번에 2번이 정답인 거죠. 60번. 위탁검사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검사란 우리 병원에서 자체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서는 혈액과 소변만 채취를 했고요. 이거를 다른 병원으로 위탁기관으로 넘겨서 검사를 해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위탁검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다가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종별 가산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없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1란과 2란으로 나누었을 때 1란에 적는 항목입니다. 근데 위탁 검사를 할 시에 우리 병원에서는 혈액과 소변을 채취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값에 대해서 10%를 산정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게 1번에 대한 얘기예요. 봐요. 위탁검사 시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를 위탁검사 관리료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한다.
답은 1번이에요. 옳은 걸 고르니까요. 근데 위탁검사에도 요양기간 종별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위탁검사는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타 병원에서 골수검사한 외부 슬라이드를 요양기간에 상관하는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면 판독소견서가 있어요. 작성을 했으면 판독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타기간으로 의뢰된 모든 검체에 대하여 위탁검사 관리료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검사 관리료는 행위료이므로 일안에 정하다 아니에요. 위탁검사료는요, 검사 관리료는요, 1란에 청구를 합니다. 자,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61번 문제입니다. 만 5세 소아에게 내시경 검사 시 가산율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참 많이 물어보죠. 우리가 아이한테는요, 가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쵸? 가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성인보다는 내시경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는요, 통증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공포감도 많이 느끼면 그걸 진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라든지 뭔가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산율이라는 게 붙고요. 이런 걸 가지고서는 문제 출제를 참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 문제집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내시경이기 때문에 볼게요. 스코피, 파이브로스코피, 마이크로스코피 이런 말 붙으면 내시경의 종류들인 거죠. 자, 만 1세 미만의 소아, 만 1세 미만이라고 하면 돌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50%를 산정을 합니다. 만 1세에서 만 6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는 30% 가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6세 미만까지 해서 가산율이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만 5세 얘기야. 만 5세는 어디에 속해요?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 요기에 속하죠? 30% 가산이 붙는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암기 문제예요. 30%구나. 자, 우리 근데 기준이요. 요즘에 다 이래요. 만 1세 미만 50%, 만 1세에서 만 6세 미만 30%. 대부분의 항목들이 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를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가산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자를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천자라는 게 뭘까요? 천자라는 건요, 내 몸이 있으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를 빼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내 몸에 있는 액체를 빼내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천자를 하게 되는데, 천자를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즉 천자를 하면서요, 이 구멍을 뚫어서 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여있는 고름을 빼낸다든지 배액을 하는 거죠. 치료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빼내 나오는 때 이렇게 배액요법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요, 30%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천자값이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치료 목적에 배액법이 같이 들어갔다. 그럼 30%를 같이 가산을 해서요, 13,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자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이렇게가 답이 되는 거죠. 25페이지에 76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특별히 이 지침을 봐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문제의 답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76번에 농축 혈소판 주입 시 참고해야 될 검사를 옳은 것은? 혈소판 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농축이 뭔가요? 우리가 혈액을 어디 가서 수혈을 했어요.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헌혈을 할 땐 내 피를 그냥 이렇게 뽑아가. 근데 이 피를 그냥 보관할까요? 아니에요.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RBC, 혈소판, 이렇게 농축 혈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축 혈소판을 따로 만들어서 혈소판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주입 참고해야 될 검사는 혈소판 수. 이 사람이 혈소판을 주입을 해야 되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야 되는 거죠. 네, 아주 쉬운 문제. 문제에 그냥 답이 다 나왔죠. 네.